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영화 범죄와의 전쟁 기억나시죠? 부산 세관에서 담배 80만 갑을 밀수한 총책임자를 검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강서에 쏠린 눈입니다. 내년 총선 모의고사, 수도권 민심을 미리 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42.1%입니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선거 결과가 여야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당선 윤곽은 밤 11시쯤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네, 두 번째 트랙입니다. 2.8 사태 지상전 임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양측의 사망자는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민 대피령을 내리고 예비군 36만여 명을 소집하면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도로 주변에 탱크가 집결하고 헬리콥터가 비행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가 발사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용 차량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 확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others, fathers, babies, young families killed in their bed, in the protection room, in the dining room or in the garden outside. And the terrorists come and killed all of them, shoot on them. 사상자와 인질 중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됐죠. 한편 하마스가 납치한 아이들을 닭장에 가뒀다는 영상은 이번 전쟁과는 무관한 영상이라며 현재 진위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국민 192명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육로를 통한 출국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학폭 피해 폭로 유튜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왔던 유튜버 표일임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표 씨는 앞서 유튜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표 씨는 초중고교 12년간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편 표 씨는 한 유튜버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트랙입니다. 스카이다이빙 할머니 별세입니다. 지난 1일 백발의 할머니가 보조기에 의지해 비행장으로 걸어 나옵니다. 자, 올해 104살인 백발의 도로시 오프너 할머니. 비행기가 4,115m 상공에 다다른 순간 이렇게 주저없이 점프, 두 주먹 불끈 쥐고 카메라를 향해 환한 웃음까지 지어 보입니다. Sometimes you might have a little fear or scare of doing it, but if you feel good, do it. I think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go and enjoy it.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나이는 없다는 호프너 할머니.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기네스북 등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네. 도전 8일 만에 잠을 자던 중에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끝까지 꿈을 잃지 않았던 호프너 할머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이제 뉴스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무직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재산은 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 명 남았다. 김행 후보자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오늘 수여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 두 장관은 이제 앞서 임명이 이미 됐던 거고 오늘 이제 수여식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국방부 국감이 어제 파행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제대로 못했고 야당이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하라고 피켓을 붙이면서 여당이 반발했고 이러면서 파행이 됐고 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국정감사 한다고 해놓고서 이러실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임명 철회하라는 거는 뭐 국감하지 말자는 소리죠. 민주당의 그 피켓이 조금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신원식 그 장관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필사적으로 잘 막아내서 임명을 받는 데까지 막던가. 사실은 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그걸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론 조성을 잘해서 정말 이슈화를 잘 시켜서 국민들께 정말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잘 하던가. 근데 그걸 어쨌든 못했던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철회 얘기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의석수 많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탄핵을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 꺼내고 실제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탄핵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먹는 카드처럼 돼 있는데 왜 신원식 그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왜 그 청문 그 국감장 자체를 파행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사에 관한 문제로서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쓰셔라. 저런 식으로 소중한 국감장 낭비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파행의 책임이 이 피켓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야당의 비판도 못 견딜 거면 애초에 이분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대통령께 건의를 하셨어야 된다, 여당이.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상임위장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원식 장관 이 후보자 시절에 제기됐던 의혹만 보더라도, 그리고 비판만 보더라도 장관으로서 굉장히 부적격자라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일례로 친일 행위자, 친일파였던 이완용 씨에 대한 옹호 발언도 있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포장하거나,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인식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연인일 때 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곤 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부적격자를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임명해두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습관성 파행, 습관적 퇴장 이런 것들도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행 후보자만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니까 김행 후보자도 같이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무시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원식 장관이 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들 중에 저희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 국감장 자리는 신원식 장관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현안만 해도 뭐 최상병 사건 관련된 내용도 많죠. 북핵 도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청문회 자리가 아니었다? 저 자리는 청문회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감장이라고 하고 정말 민주당이
국방부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물에 대한 논란을 피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피켓 붙인 것 가지고 예. 과민 반응을 너무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솔직히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입에 예. 담을 수 없는 얘기들 많이 했고 문재인 예. 대통령을 향한 공격, 피켓 이런 것들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피켓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예. 그것을 문제 삼아서 뭐 이런 상임위를 진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핑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입장을 했고 피켓만 붙였을 뿐인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보이콧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이 상임위를 피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같은 그 좀 민감한 문제가 올라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피하기 도망친 것 위해서다?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자연스럽게 김행 후보자 얘기를 꺼내셔서 김행 후보자 얘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3명 중에 1명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후보자로서. 뭐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 이제 퇴장하는 그래서 파행 이제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임명이 강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이 있다가 글쎄 또 요새 언론 기사들을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기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 분위기, 여당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는 김재섭 위원께 먼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김웅 의원만 해도 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누차 해오신 바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지적들을 대통령실에서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임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뚜렷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명이 됐을 때 미치는 정치적 파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좀 그 우리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기류가 확실히 그 대통령실의 내부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들어봐야 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기류는 분명히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명으로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예. 기류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예. 반면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보자를 낸 데에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임명 강행을 하자 이렇게 입장이 조금 엇갈려 있는 것 같고 예. 아직까지 뚜렷한 한 가지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위원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오늘도 입장문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공신력, 권위 있는 검증기관을 선정해주면 검증을 받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자신에 대한 악마화에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기엔 소명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김행 후보자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예를 들면 백지 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신우이나 공동 창업자의 뭐 친구 또는 배우자의 친구 이런 사람에게 주식을 맡겨놨다가 다시 도로 회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체가 있는 거죠. 야. 그렇다고 한다면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예.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문회 때 계속해서 지적됐던 게 왜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느냐. 자료 제출 문제. 네, 자료 제출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행 후보자는 계속해서 억울하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대응만으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풀기에는 굉장히 좀 감정적인 반응만 보여질 뿐 구체적인 해명과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김행 후보자만 예.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를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밀어붙였다간 좀 위험 부담을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검증을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오늘 그 법무부 국감장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제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을 했는데 법무부가 그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제 장관 임명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물어보니까
대법원은 거기에 대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맞죠? 과거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자료 수집과 판단을 같이 해왔고 지금 바뀐 절차에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각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관리단에서 1차적으로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최근 인사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사람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저희가 지금 인사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각종 인사에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깜깜이로 이루어졌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어쨌든 법무부라고 하는 제도권으로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은 상당 부분 저는 진일보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평적인 권력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런저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법무부에서 먼저 걸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저는 뭐 이것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법무부에서는 자료 수집만 하고 이제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죠. 첫 번째는 그 청와대, 그러니까 과거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애고 법무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만들 때 뭐라 했냐면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그건 결국에 어떤 기준으로 이 인사를 검증했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이 인사가 적격자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건 뭐냐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뭐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는 구체적 자료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야심차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있는 인사검증 업무의 투명성 제고는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그 지적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잘해야 되는 거죠.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잘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정순신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순신 변호사가 그 교육부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실 조금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 의혹들 또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 사실 신원식 장관 발언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건 결국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름만 인사정보관리단일 뿐 그냥 기계적인 취합만 하는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지가 않는 게 벌써 지금 임사와 관련된 문제를 법사위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전까지는 민정수석실에서 다루면 잘해야 운영위에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 업무들 가운데서 청와대 업무들 가운데서 한 가지 꼭지 정도로만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국감장에서 법사위원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와 견제를 받습니다. 직접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체를 폄하하고 제도적으로도 뭐 발전이 없다라고 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로 투명성이 보장된 것이다. 인사 문제만큼 예민하고 은폐되고 뭔가 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미 전 국민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투명성도 강조하셨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임 정부를 좀 비판하면서 본인들이 새로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과거에는 그렇게 홍보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가부의 판단은
인사는 대통령실이 한다. 네.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좀 굉장히 인사정보관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인사 그 검증을 잘할 것처럼 얘기하셔놓고 네. 이제 와서 여러 장관 후보자나 공직자들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니까 네.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자료 수집만 한다. 이렇게 장관이 책임 회피용이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를 쭉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듣고 갈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왔으니까 야당 의원들과 또 맞붙을 수밖에 없는 주제가 있어서 뭐 인사 주제는 아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도 이제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뭐 당연히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입니다. 게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죠.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영장 전담 판사가 하루 동안에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판단은 존중하고 다만 이게 수사 과정일 뿐이고 중간 좋아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제 법원에서 기각됐던 상황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이 오갔던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다. 앞서 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뭐 유죄인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추가 기소나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대표적으로 뭐 저기 나온 김경수, 안희정 이외에 조국 전 장관 역시도 영장은 기각됐으나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장 기각을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죠. 근데 저 얘기가 지금 공방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되지가 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 호소인처럼 이제 마치 구속영장 기각이 곧장 무죄인 것처럼 외형을 자꾸 갖추려고 하니까 아마 저런 공방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인됐다라는 것 여기서 딱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봐라 검찰이 조작 수사한 거 아니냐, 검찰이 정치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구속의 필요성이 부인된 것과 검찰이 조작 수사한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터잡아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 전부를 부인하는 식으로 자꾸 이재명 대표 나는 혐의가 없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바로 그 지점을 저는 지적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말빛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돌려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입을 뗄 때나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의무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국회에 와서 이른바 국회 스태핑이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 이분이 쌓아놓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분이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판사가 100% 영장 기각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굉장히 단정적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해왔던 정치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혀 반성 없이 좀 오만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뭐 앞서 저희도 투표율 전해드렸지만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5시 기준 투표율이 42%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승부 그리고 이 승부에 따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지지율 조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요. 뭐 끝까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선거가 이기고 지는 문제를 바탕으로 예. 총선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총선 이길 거야. 우리가 졌으니까 총선 질 거야라는 식의 뭐 패배의식 내지는 오만함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리더십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격차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15% 넘어서 20% 이상까지 격차가 벌어져서 만약에 예.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저는 그때 100%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반성 없는 후보자를 공천한 그 1차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 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김태우 후보의 부적절한 인식이라던가 부적절한 발언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강서 구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민심을 뭐 미리 본다고 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사회 속 이야기 시내 원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 경찰서 이대호 형사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80만 갑 밀수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담배 얘기 같아요. 근데 뭐 몇 보루도 아니고 80만 갑이라니. 자, 먼저 영상부터 보고 사건을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우수수 쏟아지는 그것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어제는 그 나무도마에 마약을 막 숨겨갖고 오더니. 예. 근데 그 사건 우리 이대희 형사님 후배가 하셨다고. 아, 예. 네, 후배가. 강력 팀장인데요. 예. 아, 그 친구가 머리 딱 나오더라고요. 네, 훌륭한 후배를 또 두셨습니다. 자, 오늘은 거대 합판 사이에 담배를 숨겨놨는데 전 처음에 그 영상 보고 나서 합판 밑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명화, 모자이크 그림 같은 거 숨겨놓은 줄 알았는데 자, 담배를 두바이에서 부산으로 들여와서 호주로 밀수를 하려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총량이 이제 80만 갑, 시가 32억 원어치고요. 처음에 세관이 막 한 건 했다 이러면서 환호하잖아요. 저런 거 잡았으면 진짜 환호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그렇죠. 대박 예. 사건이라고 대박 하죠. 사건이죠. 네. 예, 이제 세관이 총책임자 뭐 이제 50대 A 씨 등 3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에도 넘겼습니다. 80만 갑이면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부피가 진짜 네. 이게 상상이 좀 안 되는데 네. 그 27평 집으로 치면은 네. 높이 1m로 쫙 다 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7평 집을 꽉 채울 정도로 정말 굉장한 양인데 저거를 어떻게 합판에 숨기는 게 가능합니까, 형사님? 그러게요. 저게 네. 신정 수법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수법은 네. 여러 합판들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네. 그곳에다가 숨겨서 이렇게 수출하는 방법을 썼는데 예. 저거는 그 담배 한 갑 두께의 그 합판을 네. 두 장을 붙여 가지고 예. 그 320갑 담배를 숨길 수 있는 홈을 판 다음에요. 파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파가지고 예. 그 얇은 또 합판을 겹쳐서 네. 마치 한 장의 합판인 것처럼 이장을 해가지고 저걸 포개서 저걸 수출하는 방법을 이용한 거죠. 아, 두꺼운 합판 두 장에 홈 파서 담배 끼우고 예. 맨 위에 얇은 합판 얹어서 한 판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 판에 320개의 담배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굉장한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머리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총책임자 A 씨 구속됐다고 했는데 이 남성이 아주 담배 밀수 전문가더라고요. 실제로 과거에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자 신문 중에 범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 대구 세관이 적발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시가 무려 566억 원어치의 예. 그 담배 그 밀수입을 한 혐의로 적발이 됐었는데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까 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합판 중간에만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수법으로 들켰으니까 이제 지명수배까지 된 마당에 네. 좀 더 정밀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명수배가 되면
숨어서 얌전히 살아야겠다가 아니고 조금 더 지능적으로 해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큰 거액을 손실을 받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만회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더 지능적으로 더 했지만 네. 이번에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 세관이 어떻게 이 남성 잡았다고 하나요? 이게 그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예. 일단 그 정보를 받았답니다. 공조해가지고 예. 그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40만 갑을 그 수출하기 전에 네. 검거를 했고요. 예. 또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미 그 40만 갑을 또 선적을 해가지고 호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호주로 가고 있던 예, 40만 갑이 있었군요. 그 선적된 그 화물 정보를 네. 다시 호주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서 네. 거기에서 전량 예. 이게 국내에 40만 갑, 호주에서 40만 갑 이렇게 해서 80만 갑을 전량 그 압수해서 네. 폐기 처분 전부 다 소각 처리하게 될 겁니다. 밀수품 압수하면 예. 소각 폐기 처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80만 갑을 태우면 자연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저 담배는 이제 영국산인데 공장이 두바이에 있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호주로 수출하려고 했다. 밀수출하려고 했다. 왜 하필 호주를 선택했을까요? 이 담배 가격 때문인데요. 예. 이 세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한 갑이 네. 3.3달러인 반면에 한 4,000원? 네, 예. 4,500원. 예. 근데 호주에서는 무려 25.53달러. 예, 7배가 넘습니다. 4만 원 가까이 예,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3, 4만 원? 예,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예. 7배가 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해다가 이 시대 차익만 노려도 예. 이 밀수는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그러네요. 네. 7배라고 하면 애지간한 투자 상품을 굉장히 많이 상회합니다. 상회하는 그래서 담배 밀수가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군요. 자, 이 밀수 물품의 원가에 따라서 근데 또 처벌 수위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품 가액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원가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물품 가액은 1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넘는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다라고 네. 할 수 있고 이 추징금도 네. 이 가액에 따라서 물품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물품 가액의 2배에서 10배 사이에 해당하는 추징금 이렇게 추징금도 또 그 물품 가액에 따라서 징수받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담배 한 갑은 4,000원이지만 네. 총액이 시가 32억이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건가요? 이 물품 가액을 네. 이제 수입 원가로 봐야 될지 예. 아니면은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시가로 봐야 될지 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직 다시 봐도 참 네. 어떻게 저렇게 숨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조직적으로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또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보따리 상인이라고 해야 할지 담배 밀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담배가 아무래도 예. 이게 소지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예. 점 때문에 차관이 된 것 같은데 네. 담배 밀수가 의외로 여행객이나 승무원을 통한 밀수가 총 361건으로 네. 총 전체 밀수 건에는 95.3%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란 거네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냥 밀수꾼이라고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밀수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화물로 밀수를 하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양 자체로는 따질 수가 없는 예. 분량이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는 뭐 담배가 심하게 많이 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발이 되는데 화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조라든지 예. 대대적인 적발건이 아니면은 잘 적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건수로는 일반인 뭐 승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네. 화물건에는 양으로 치면은 비할 바는 못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이제 담배가 한 보루를 그냥 들여올 때 보다 이제 밀수를 하면 한 몇만 원 이득을 본대요. 근데 벌금이 이제 한 보루에 대한 벌금이 한 10,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이득이라서 밀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세금 안 내면 큰일 나고 정당하게 들여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모텔 돌며 불법 촬영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또 숨겨놓은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뭐들 이렇게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장 환풍구인데 뜯겨 있어요. 안에 보면 동그란 렌즈 같은 게 보이죠?
카메라입니다. 자, 제목에서 들었듯 이제 장소가 모텔인 건데 이렇게 환풍구만 뜯은 게 아니고요. 뭐 컴퓨터 본체도 뜯고 뭐 단자도 뜯고 해서 막 이렇게 전선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설치한 거죠. 안 보이게 막 이렇게 막아놓고요. 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2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모텔을 심지어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를 설치를 했다고요? 네,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지난 5월에 그 천장에 예.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투숙객이 그걸 확인을 하고 신고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경찰이 그때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네. 그 4개월간에 걸쳐서 네. 전국을 돌던 그 중국인 20대 남성이 네. 그 관악구 모텔 3곳에다가 네. 7개의 방을 얻어가지고 나눠서. 몰래 카메라를 예. 설치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투숙객 280명이 거기에 촬영돼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몰래 촬영된 영상이 무려 140여만 개가 140만 개요. 예. 그렇게 200, 네. 예, 그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네. 그 남성을 붙잡아가지고 네. 구속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80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영상물의 건수가 140여만 개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변호사님? 예.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네. 이것을 뭐 유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단순히 호기심에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뭐 예. 판매한 적도 없다라고는 지금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단순히 호기심으로 네. 이게 모텔들을 돌면서 예. 그리고 같은 모텔에도 여러 방에 설치한다는 거는 예. 이거는 좀 맞지가 않고 네. 또 영상물이 무려 140여만 개라는 그러니까요. 것, 그 방대한 그 양에 비춰 봤어도 이거를 단순 호기심으로 본다.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범죄 동기라든지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뭔가 솔직하게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단순 범죄인 것처럼 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호기심이 그랬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조금 전에 그 CCTV 영상도 봤는데 이제 모텔방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모텔 주인이 보통 이제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 가면 좀 머물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남성이 너무 금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쉴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뭔가를 설치하려고 온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을 해서 또 검거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뭐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유포할 생각 없었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관음증 환자도 아니고 예. 140만 개를 촬영을 호기심으로 예. 이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 행적에서 네. 종국,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데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예. 그 투숙했던 예약을 했던 그런 흔적도 있고 예. 실제 지금 관악구에서만 3곳의 여관에서 뭐 7개의 방실에 설치된 거 확인이 돼 있지만 예. 실제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뭐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예.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결제한 걸로 봤을 때는 네네. 다른 목적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네. 또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혹시 다른 곳에 유포한 건 아닌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 그 수사기관 그 관악경찰서에서 네.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유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불법 촬영 영상 뭐 지금 뭐 유포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지만 찍기만 해도 일단 처벌이 되고 유포하면 더 큰 문제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소지나 또 구입하거나 네. 저장만 한 경우에도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예. 그리고 촬영 당시엔 동의를 얻어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네. 후에 이것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유포하는 경우, 이 경우도 촬영한 경우, 불법 촬영한 경우 네. 동일하게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합의했든 안 했든 유포를 할 경우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년 이하 5천만 원 네. 벌금 굉장히 큰 네, 그렇습니다.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280명이 찍혔다고 했는데 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실 본인이 이런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된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카메라가 있는지 몰랐을 테니까.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사실상 뭐 투숙을 한 사람들이 예. 뭐 거기에 뭐 물론 어떤 합법적으로 투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 좀
밝히기 꺼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찾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그 140여만 건에 대해서 거기서 특정되는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하겠지만 그걸 범죄 일람표로 작성을 해서 일괄 아마 송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람표를 작성해서 송치를 한다. 그렇군요. 자, 숙박업주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아마도 관리를 할 텐데 청소하면서 또 이렇게 어디 숨긴다는데 이렇게 또 유심히 보고 할 텐데 워낙 수법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좀 찾기 어렵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주들한테도 근데 뭐 법적 책임 같은 게 좀 물을 수가 있나요? 일단 숙박업소 업주들에게는 이렇게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금지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또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종업원이 이렇게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했다. 이런 경우 적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겠네요. 네. 이게 숙박업주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영업 정지 처분도 내릴 수가 있고요. 종업원이 설치하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범죄자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투숙객에 대한 어떤 범죄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 의무, 이렇게 불법 촬영을 당하지 않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당신의 관리하는 이 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을 경우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의 업주들은 항상 아예 이 불법 카메라 이 감시 장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스로 예방하고 스스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이제 업주분들 뭐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만 법적 책임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판 모르는 범죄자가 뭐 찍으려고 하고 당연히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만 이 면식범들의 늘 가던 곳에서 늘 나를 보던 사람이 나를 몰래 찍으려고 했다면 정말 좀 감정적으로 더 화가 날 것도 같은데 자, 저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사파로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마트 사장이 단골 고객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잡힌 사건인데 자, 이제 보시면 이제 한 40대 여성이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막 고르고 있더니 뭐 낌새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주 봤던 마트 주인이 치마 속을 찍고 있었고 왜 찍냐? 휴대전화 내놔 라고 하니까 못 줘 라고 실강이를 벌이다가 그 조금 전에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서 이제 파손을 시킨 거예요. 안 보여준다 뭐 하다가 증거인멸 시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파손시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내가 증거를 잡히지만 않는다면 나의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반로해서 자신의 어떤 범죄에 이용된 증거물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오히려 더 확신범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죠. 당당하면은 안 찍었어. 너무 억울하니까. 게다가 휴대전화를 일반적으로 한 번 훼손한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훼손되지가 않고 포렌식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저렇게 훼손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포렌식하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설사 저기에서 지금 저 상황에서 찍히지 않았다 그래도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안 나와도 미수도 사진이 나오지 않아도 성폭력 범죄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거기에 15조에 보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찍으려고 했던 그 현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예를 들면 CCTV라든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동작만 있다면 정말 뭐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군요. 목격자가 있어도 되고요. 목격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뭐 사실 여기는 뭐 자주 가던 마트였지만 보통 막 대중교통, 뭐 에스컬레이터, 뭐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대담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불법 촬영범들. 혹시 두 분 뭐 기억에 남는 이런 불법 촬영 관련 사건 같은 거 있으세요? 실제 이게 이제 그 성폭력 관련된 이런 카메라 이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경찰대에 따로 이렇게 그 수사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을 입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남서에 있을 때도 같은 직원이 이 부분에 아주 특출난 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역 그 지하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하철 계단 그 예.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서 촬영하던 현행범으로 잡는 일들이 예.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딱 봐도 네,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낌새가. 이렇게 뭐 카메라 등 촬영제는 이 대중교통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뭐 그런데 특히 화장실, 네, 대중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흔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데에서는 아 많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던 사건에서는 이 카페에서 바리스타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예. 바리스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면접을 보는 주인의 행동이 이상해서 보는 순간 손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예. 여지없이 대용량의 지금 뭐 140여만 개 영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상 영상이 나와서 많은 그 카페를 이용했던 많은 손님들, 면접생들에 대한 영상이 확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면접 본 사례 맞습니다. 같네요. 아, 네. 나쁜 사람입니다. 최근에 뭐 불법 촬영 건수가 뭐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런 불법 촬영범들 좀 구속도 되고 이제 다시는 이런 행동할 수 없도록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보니 들어보니 해보니 그래서 보니보니죠. 취재 기자가 어디든 찾아갑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에 체험맨 정희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보니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짜보니인데요. 앵커들은 우유 자주 드세요? 저 우유 좋아합니다. 우유. 네, 키가 쑥쑥 컸어요. 우유 좋아해가지고. 키의 비결이 역시 예. 우유. 근데 또 요새는 또 어린아이들 우유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또 부담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오른 원유값이 지난 6일부터 출고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흰우유 사러 갔을 때 이제 3,000원 넘는 곳들이 이제 생겨났더라고요. 맞아요. 예.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라 소비자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현장 점검에도 나섰는데요. 원유값을 올린 업계가 이기적이라는 여론도 있지만 낙농가는 낙농가대로 또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소젖도 짜면서 네. 현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짜보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 보시죠. 아니, 왜 일로 오셔야죠? 어떻게 나 약간 진짜 어렵다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늘은 낙농가가 왜 원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목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젖 한번 짜 보시죠. 저 뭐 일단 뭐 일을 좀 시켜주세요. 일단은 예, 들어야 돼요. 허리 힘 주고. 아니, 왜 일로 오셔야죠? 예. 근데 지금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데. 안녕. 어이구, 깜짝 놀랐네. 자, 여기 가운데다. 네, 가운데다. 아직 3개밖에 안 하셨는데. 근데 사료값이 엄청 올랐다던데. 그쵸. 얼만큼 값가 오른 거예요? 올라갈 때는 한 50원, 막 80원씩 막 이렇게도 올라갔는데 내릴 때는 막 10원, 막 20원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이 올라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우 농가나 뭐 젖소 농가나 지금 다 힘든 거고. 이렇게 소 먹이를 줘봤는데요. 이제 그 본격적인 착유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시죠. 저는 애들 얼굴 다 기억해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이러니까 힘들다 그러는 건데. 안전하게 다리 좀 걸고. 이렇게 4개다. 너무 안 닦지 말고 그냥 깨끗해지면은 이 착유기. 착유기를 이렇게 맞게 이렇게 분방에 맞게 끼시면 돼요. 끼가 나면은 밥 먹느라 몰라. 왜 빠져?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됐어요. 됐어요. 무겁죠? 그러니까 한손을 이렇게 해서 다 나온 애들은 이제 여기 뒤쪽처럼 자동 탈착. 딱 나오면 이게 딱 예. 빠지는구나. 이제
얘는 지금 8리터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거를 약을 쳐가지고 세균 보호. 많이 나오는 애들은 70도 나오고. 70리터? 한 번 짜는데? 아니, 하루. 하루 동안? 네, 많이 나오면 그렇게 나오고. 저희는 아직은 조금 나오는 단계라 한 다 합쳐가지고 보자. 2,4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루에 2,400에서 예. 2,500. 근데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많으시면 수익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80마리를 짜는데도 이제 안 맞는 이유가 시설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우유 가격이 일반 우리 지금 투자되는 거 비용에 따라서 같이 올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우유 저 생산하는 생산자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우니까 우리는 마음이 아픈 거죠, 생산자로서. 보면 그냥 겉보기엔 농장 규모도 크고 뭐 소도 많고 해서 수익이 꽤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설명이었고, 낙농가가 받는 이익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중간 유통 단계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유 업계를 취재해 보니까 예. 흰우유 자체의 영업이익은 또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업계에서 가장 이윤을 안 남기고 파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업계도 참 난감한 상황인 게 의무 매입량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국산 우유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물량을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잉여량이 많아서 곤란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유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낙농가도 업계도 우유 업계도 이윤이 안 남는다고 하면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이게 출고 단계에서 이윤이 붙는 거죠. 각 판매점마다 이제 사정에 맞게 가격을 책정해서 출고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복잡한 상황인데 어찌 됐든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면 국산 우유가 우리 시장에서 외면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듭니다. 네, 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오늘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5년 만에 9배가량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국산 우유는 이제 낙농가 보호 차원에서 매년 매입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조금 더 저렴한 외국산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한우와 수입소의 맛이 다르듯 수입산 우유와 국산 우유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수입산은 대부분 멸균 우유예요. 그래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게 하려고 이제 고온에서 잠깐 끓이는데 영양소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지만 원유 본연의 맛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커피 알못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커피 전문점에 가면 이제 진한 라떼를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쓰는 우유는 다 국산 우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산 우유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폐업하는 낙농가가 몇 년 새 엄청 늘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정부가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계 사이에서 잘 조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짜보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죠.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후의 키워드 지금 시작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오키영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자, 민키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깻잎입니다.
네, 연관어는 뭐 보니까 뭐 논쟁. 깻잎머리를 하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깻잎머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늘, 양파, 고기 이런 단어들 보이죠? 네. 네. 뭐 유추가 됩니다. 요즘 그쵸. 뭐 금값이 됐다는 깻잎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네. 충격적인 가격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깻잎의 이제 가격표예요. 보시면 자, 깻잎이 제일 밑에 있네요. 맞습니다. 그 100g 기준으로 지금 깻잎이 고기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 2,700원대, 3,100원대 뭐 한 1, 20원 차이도 아니고 깻잎이 500원 더 비싸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깻잎을 뭐 600g 이렇게 먹지는 않겠지만 네. 같은 무게로 봤더니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깻잎에 삼겹살을 싸 먹는 게 아니라 깻잎을 삼겹살에 싸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삼겹살을 깻잎에 싸 먹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좀 더 있으면 여기 깻잎 1인분이요 이렇게 좀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깻잎을 워낙 좋아하는데 요새 가면 깻잎 더 달라고 사실 부탁드리면 되게 이렇게 눈치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기후 위기의 나비 효과라고 폭염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무상히 더웠잖아요. 예. 예. 이제 기후 위기 가장 체감되는 곳이 최근에 이제 마트인 것 같아요. 예. 요즘 마트 가면 채소 하나 집기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맞아요. 하는데 깻잎뿐만 아니죠. 채소, 과일류가 모두 폭등했습니다. 네. 그나마 봤더니 깻잎은 덜 오른 편이었어요. 그래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상추는 1년 전에 비해서 60%, 시금치는 71.7%, 대파도 21.6%나 올랐습니다. 아까 이제 삼겹살을 깻잎에 싸 먹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회식 메뉴는 이제 비싼 채소를 먹자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는 오늘은 거 아니에요? 채소 파티야. 이러면. 채소를 먹자. 난리가 나네. 그러면 이제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네. 가을 됐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야유회, 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기 구워 먹기 딱 좋은 계절인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채소값을 사실 제가 내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왕 비싸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적게라도 사실 텐데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제가 좀 싱싱하게 골라가시라고 채소 고르는 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꿀팁을 참 많이 준비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꿀팁이니까 소개해 주시죠. 자, 예. 깻잎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싫어했었는데 잎에 네. 잔털이 많은 거 있잖아요. 부들부들한 표면이 거. 까칠까칠한 거. 네. 이게 이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꼭지 부분이 똑 이렇게 떨어져 있다. 네. 이거는 오래된 거라고.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상추는 축 처지거나 가장자리가 변색된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네.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금치는 그 뿌리가 붉고 색이 선명해서 좀 그다음에 10에서 한 15cm 정도 내외인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풋고추. 과육이 딱딱한 건 맵고 예. 이 촉감이 부드러운 건 대체로 덜 맵다고 하니까 예. 비싼 돈 주고 드시는데 매운 거 못 먹는 분들 예. 네, 또 잘못 고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소 고르는 꿀팁까지 알려주는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1,900원입니다. 예. 봤더니 뭐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뭐 가성비 이런 단어가 보이네요. 요새는 근데 이런 거 가격표 보면 혹시 뭐 또 막 무슨 사건과 심장부터 나쁜 좀 뉴스인가 네, 떨리기도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다행히 예.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 오랜만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글이 있어요. 그걸 봤더니 카페 사장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편지를 받았다고 올리셨어요. 이게 뭐라고 볼까요? 써 있냐면 예. 딸기 라떼랑 쿠키 프라페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챙겨와서 똑같은 음료 제 돈 주고 사 먹을게요. 1,900원 언젠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라도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어요? 예. 1,900원 깨알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그려가지고 동전 하나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예. 4개. 예. 너무 귀여운데요. 예. 네. 진짜 너무 귀엽죠. 이게 사연이 뭔지를 이제 봤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이 들어와가지고 예. 3,000원짜리 음료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000원짜리 기프티콘을 이제 받았나 봐요. 아. 네. 근데 요즘 카페 가면 사실은 3,000원짜리면 아메리카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커피 마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더니 사장님이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 얘기하라 이렇게 했나 봐요. 음료 받을 때도 계속 인사하고 매장 나갈 때 저렇게 편지를 주고 나갔다고 합니다. 4,900원짜리 먹었나 봐. 그런 거 너무 같아요. 귀엽네. 네. 맞아요. 세상 귀여운데 네.
이 또 따뜻한 뉴스니까 누리꾼들 반응도 또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전국 랜선 이모 삼촌들 난리가 네. 났습니다. 네. 그 커피 매장 돈줄 내주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하는 행동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다.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네요. 사장님과 알바분께 저도 휘핑크림만큼 달달한 사랑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훈훈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정말 달달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소스예요. 소스. 네, 보니까 이제 뭐 간장 소스, 요리, 맛집, 예. 항아리 이런 단어 보이거든요. 네. 소스는 뭐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것 같지는 않고 예상이 잘 안 되는데 뭡니까? 그쵸. 자, 이 키워드의 이 장면을 보게 될 줄은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겁니다. 예. 자, 일본의 유명 이자카야 소스 항아리가 공개되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항아리예요? 네. 최근에 일본 도쿄에 있는 80년 전통의 유명한 이자카야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예. 저기가 이제 그 케밥, 예. 꼬치에 파는 고기 그게 이제 유명한 메뉴래요. 예. 그 맛의 비결을 물으니까 60년간 한 번도 씻지 않은 소스 항아리를 공개했습니다. 항아리 지금 저게 한 번도 안 씻은 60년 된 항아리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화산 폭발한 뭐 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옆에 거뭇게 묻어있는 게 다 60년 묵은 소스라는 건가요? 60년 동안 흘러내려서 굳고 그 위에 또 올려서 굳고 굳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소스 항아리 한 번도 안 씻었대요. 예. 심지어 한 번도 비워본 적도 없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줄어들면은 계속해서 새 소스를 저기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는 진짜 찐 60년 전 1970년 몇 년대야? 뭐 하여튼 40년대인가요? 그때 만든 소스가 밑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도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예. 네. 항아리 안쪽에 벌레 여러 수장돼 있을 듯 뭐 예.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 방송 나가고 나서 너무 논란이 되니까 이 식당이 60년 만에 항아리를 씻었대요. 맛의 비결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씻으면 끝까지 안 씻던지 네. 뭐라고 하니까 씻는 거는 너무 웃긴데. 근데 이제 맛집이 아닌 건가요, 이제 그러면? 반응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예, 위생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나 봐요. 예. 그런데 글쎄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간장, 된장 같은 거 온기에 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명장 분들이 있으면 그 온기를 계속 오래도록 그 용기를 쓴다고는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온기는 거예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긴 숨구멍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한번 간장이나 된장 담으면 다 독에 배서 특유의 향과 맛이 나온다고 해서 씨간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오랫동안 아예 맞아요. 그거를 조금씩 한 숟갈씩 퍼넣는 오래된 간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이 간장 된장은 땅속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소스가 막 흘러 넘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도 예. 50년 된 소스 이거예요? 소트를 쓴대요. 예. 예, 심지어 여긴 미슐랭 식당이거든요. 저기도 그 손 옆에 뭔가 저것도 흘러 넘친 거 아닙니까? 또 굳어 있어요. 예. 찐득해 보입니다. 미슐랭이라서 뭐 맛은 있겠지만 예. 굳이 찾아가고 싶지는 신흥커님 좀 않습니다. 많이 찝찝하신가 봐요. 예. 저 솥 주위에 있는 게 돌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국물이 흘러 넘쳐서 굳은 겁니다. 누리꾼들 반응이 웃겨요. 아 진짜로 고인물이다. 예. 이 48년간 지나다닌 벌레가 녹아든 맛이니 국물 맛이 당연히 진하겠지. 예. 먹어본 분 후기를 들어보니까 예. 국물 맛 중독성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도 태국 가시면 한번 저 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왜 이렇게 안갈 찝찝해하세요? 기계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